폴란드를 뒤흔들었습니다. 7월 2일 9조억 원 규모의 역사적 계약이 체결됐죠. 아시아에서 온 검은 표범 K2 흑표가 유럽 최강의 전차들을 제압하며 나토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독일 무기만 믿었던 보수적인 군부도 회의적이었던 언론도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기술이 유럽 방산 지형을 완전히 바꾼 그 순간 저 에바 크젠스카가 직접 목격한 역사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바 크젠스카입니다. 지금까지 32년간 바르샤바의 군사연구소에서 살아왔죠. 아버지는 전설적인 전차 지휘관이셨고 저 역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나토 산하 군사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2022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바르샤바 군사연구소 3층 대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기술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르트 2A 전차 사양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에이브럼스 성능표, 그리고 생소한 한국제 K2 흑표 자료까지 모든 것이 널려 있었죠. 폴란드 군부 내에서 차기 전차 구매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안은 서로 다른 의견들로 뜨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보수적인 장성들은 독일제 레오파르트의 전통과 신뢰성을 강조했어요. 반면 젊은 장교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죠. 특히 한국제 K2 흑표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폴란드는 동구권 무기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급작스럽게 전력 공백이 생겼어요. T-72 전차, BMP 장갑차, 그라드 다연장 로켓까지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냈죠. 이제 폴란드 자체의 방어력이 심각하게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제 무기는 전통적으로 믿을만했지만 생산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주문해서 받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빠른 납기는 물론이고 현지 생산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에서 직접 전차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였죠.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방산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종합적인 패키지였어요. 그때 상관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에바 소령, K2 전차 테스트 담당으로 배정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K2 흑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검은 표범이라는 뜻이었거든요. 한국어로 검은 표범을 의미하는 흑표라는 이름 자체가 강렬한 인상을 줬어요. 아버지 세대는 오직 독일 무기만 믿었습니다. 2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독일 기술의 정교함과 위력을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티거 전차의 두꺼운 장갑, 판터 전차의 정밀한 주포, 그리고 독일 엔진의 내구성까지 모든 것이 검증된 기술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전통에 도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여든이 넘은 아버지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한국 전차를 테스트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잠시 신문을 내려놓으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에바야, 독일 기술을 믿어라. 그들에게는 전차 제작에 오랜 전통이 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분단국가로서 끊임없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온 나라였어요.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 앞에서 실전적인 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독일의 전통적 기술과 달리 한국은 현재 진행형의 위협에 맞서 발전시킨 기술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 동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발해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훈련장은 넓은 평원지대였어요.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곳이라 실전적인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었죠. 멀리 보이는 지평선 너머로 벨라루스 국경이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K2 흑표를 처음 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검은 도장의 위용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장갑 표면이 마치 살아있는 맹수 같았어요. 길이 7.5m, 폭 3.6m, 높이 2.4m. 독일 레오파르트 2A보다 약간 작아 보였지만 그만큼 민첩하고 날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게가 58톤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레오파르트가 70톤에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10톤 이상 가벼웠죠. 처음에는 장갑이 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 기술자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게를 줄인 만큼 기동성이 뛰어나고 연비도 좋아진다는 거였어요.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개발된 전차답게 험한 지형에서의 기동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했죠. 전차 내부를 살펴보니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운전석과 포수석에 설치되어 있었고 터치스크린으로 각종 기능을 조작할 수 있었어요. 특히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가 눈에 띄었죠.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고 명중률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전차의 아날로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한국 수석 기술자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 전차는 우리나라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고 좁은 산길에서도 기동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형과 전술 환경에 맞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차라는 거였죠. 자동장 전장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승무원 4명 대신 3명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어요. 장전수 없이도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했죠. 이는 단순히 인력 절약이 아니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포탄을 다루지 않으니 실수나 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테스트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이 훈련장을 덮쳤어요. 동유럽 특유의 건조한 날씨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죠.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전차들은 당황하며 속도를 줄였지만 K2 흑표는 달랐어요. 열 영상 장비와 디지털 시스템 덕분에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목표물까지 거리는 2,700m였어요. 모래 폭풍 속에서 이 거리에 표적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K2의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가 모래 폭풍 속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레이더와 열 영상 장비가 결합된 복합 센서 시스템의 위력이었어요. 화면에 표적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자동으로 사격 재원까지 계산해줬습니다. 55구경 120mm 활강포가 불을 뿜었어요. K279 철갑탄이 포구에서 튀어나가는 순간의 강력한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전차의 안정성 덕분에 흔들림 없이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어요. 첫 번째 포탄이 정확히 표적을 관통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모두 명중했죠. 최종 명중률은 90%를 넘었습니다. 노르웨이 동계 테스트에서 독일 레오파르트를 제압했던 바로 그 성능이었어요. 모래 폭풍이라는 악조건에서도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기동성 테스트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훈련장에는 각종 장애물 코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 진흙탕, 참호, 그리고 좁은 통로까지 실전 상황을 모방한 다양한 지형이 있었죠. 다른 전차들은 신중하게 천천히 통과했지만 K2는 달랐어요. 1500마력 디젤 엔진의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로에서 K2는 지그재그로 돌지 않고 직진으로 올라갔어요. 경사각이 40도가 넘는 급경사였는데도 말이죠. 자동 변속기와 고성능 현수장치의 조합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시속 70km의 최대 속도로 달리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ISU 현수장치라는 독특한 기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차 높이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높이를 낮춰서 숨거나 높여서 장애물을 넘을 수 있었죠. 심지어 무릎 꿇기 자세도 가능했습니다. 앞쪽은 낮추고 뒤쪽은 높여서 주포의 안각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었어요. 이런 기능은 다른 전차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부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관들은 제 테스트 보고서를 받아보고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정치적 고려사항이 있다는 거였죠. 유럽 방산 업체들과의 관계, 독일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 그리고 나토 내에서의 입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바, 테스트 결과는 좋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라. 상관의 말에 답답함이 몰려왔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유럽 군사 조직의 보수적 관성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했죠. 검증된 독일 기술에 대한 맹신이 새로운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사격 정확도, 기동성, 연료 효율성, 정비 편의성 모든 면에서 K2가 앞섰어요. 특히 정비 효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일 전차는 정교한 만큼 복잡해서 정비에 많은 시간이 걸렸죠. 반면 K2는 모듈화된 설계로 부품 교체가 간단했습니다. 연료 소모량도 중요한 차이점이었어요. K2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레오파르트보다 30% 적은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작전 지속 능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였죠.
전쟁에서는 연료 보급이 생명선이거든요. 더 적은 연료로 더 오래 작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었어요. 주말이 되자 저는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전차 지휘관 출신다운 위엄이 온몸에서 느껴졌죠. 식탁에 앉아 와인을 따르시며 K2 테스트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성능은 정말 뛰어났지만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에바야, 설마 독일 기술보다 좋다는 말이냐?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국도 이제 진짜 무기 강국이 됐다고요. 그러자 아버지가 식탁을 탁 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독일은 2차례 세계대전을 치른 전차의 본고장이다. 한국은 그저 무기 조립국에 불과하다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아버지의 편견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개발한 성과를 단순히 조립품으로 치부하시다니. 분단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발전시킨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직접 보셨으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완고하게 고개를 저으셨죠. 에바, 내가 아직 젊어서 그런 거야.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에 현혹되는 거라고. 그날 밤 저는 정말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세대 간 갈등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거든요. 독일 무기에 대한 맹신과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만든 거대한 벽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직접 목격한 K2의 성능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몰래 K2 정비실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그들의 철학과 개발 배경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정비실에서는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K2의 각 부분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세심하고 정확한 손길이 인상적이었죠. 수석 기술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이 전차에 담긴 기술 철학이 무엇인가요? 왜 이런 전차를 만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강한 무기가 있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K2를 개발했어요. 그의 다음 말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강한 무기라도 사람이 다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자동장 전장치로 승무원 수를 줄인 것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적 오류를 방지한 것도 모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도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휴전 상태일 뿐이죠. 그래서 실전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해야 해요. 이론적 완벽성보다는 실전적 효용성을 추구한다는 철학이었죠. 독일의 정교한 기술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3월이 되자 나토 실사격 대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폴란드 동부 훈련장에 각국의 주력 전차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A, 미국 M1A2 에이브럼스,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2, 그리고 한국 K2 흑표까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성능 비교 테스트였죠. 각국 대표들이 자국 전차의 우수성을 입증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독일 팀은 레오파르트의 전통적 강점을 강조했고 미국 팀은 에이브럼스의 검증된 실전 경험을 내세웠어요. 프랑스와 영국도 각각 자국 전차의 독특한 기술적 특징을 어필했죠. 한국 팀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원에서 K2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전차 조종석의 감촉이 새로웠어요. 디지털 계기판들이 차례로 켜지면서 각종 정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엔진 상태, 연료량, 탄약 상태, 통신 상태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첨단 사격 통제 장치가 부팅되면서 특유의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테스트 조건은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목표까지 거리는 4,000m로 기존 테스트보다 훨씬 길었어요. 표적 크기도 기존의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게다가 표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작위로 올라왔다 내려가는 팝업 방식이었어요. 심판이 표적 나타남이라고 외치면 그때부터 제한된 시간 안에 사격해야 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하지만 K2의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가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순간 자동으로 포착하고 거리와 방향을 계산했어요. 풍속, 습도, 온도까지 모든 환경 요소를 고려해서 최적의 사격 재원을 실시간으로 제시했습니다.
포수는 그냥 확인하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됐어요.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는 순간의 짜릿함을 잊을 수 없어요. 55구경 120mm 활강포에서 K279 철갑탄이 튀어나가면서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K2의 안정화 시스템 덕분에 흔들림 없이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어요. 4000m 거리의 작은 표적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표적도 연속으로 명중시켰습니다. 총 5발을 쏘아서 모두 맞췄어요. 100% 명중률이었죠. 반면 독일 레오파르트는 5발 중 1발을 빗나갔고 미국 에이브럼스도 2발을 놓쳤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와 영국 챌린저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오직 K2만이 완벽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동성 테스트에서도 K2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복잡한 장애물 코스를 가장 빠른 시간에 통과했어요. 특히 가파른 경사로를 직진으로 올라가는 모습에 모든 관찰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시속 70km의 최고 속도로 달리는 K2를 보고 노르웨이 평가관이 너무 빠르다며 속도를 줄이라고 요청할 정도였죠. 레오파르트에 비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였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만큼 가속력도 뛰어났고 고성능 엔진과 자동 변속기의 조합이 최고의 기동성을 만들어냈어요. ISU 현수 장치의 높이 조절 기능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완벽한 기동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나토 관계자들이 흥분하며 달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 한국 전차의 성능이 이렇게 뛰어날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어요.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까지 직접 와서 K2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게 느껴졌죠. 특히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슈 국방장관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테스트 결과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드디어 유럽에서 우리 기술을 인정받았네요 라며 기뻐했죠. 하지만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죠. 이런 자세가 더욱 신뢰를 줬어요.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토 관계자들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테스트 결과를 논의했어요. 독일 대표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미국 대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K2의 성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줬거든요. 5월이 되자 드디어 나토 실무진이 K2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완제품 수입이 아니라 폴란드 맞춤형 전차 개발을 요구했어요. 폴란드형 K2, 즉 K2PL 개발 제안이 나온 거죠. 폴란드의 지형과 전술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해외 도입 무기의 50%를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의 방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전략이었죠. 저는 K2 현지 생산 태스크포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국제 프로젝트였어요. 회의실에서 양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은 같았어요. 한국 측의 제안이 놀라웠습니다. 기술 이전은 물론 공동 개발까지 포함했어요.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K2PL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었죠. 측면 반응 장갑 추가, 능동 방호체계 장착, 원격 사격통 제장치 설치 등 다양한 개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폴란드군의 실전 경험이 반영된 실용적인 개량이었어요. 개량 작업이 진행되면서 전차의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58톤에서 60톤으로 증가했죠. 그러면서 보기륜도 기존 6개에서 7개로 늘려야 했어요. 무게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도 같은 방식으로 개량됐다고 했죠. K2PL 개발 회의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폴란드의 실전 경험이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칼리닝그라드와 가까운 전선에서 운용될 전차의 특성을 고려해야 했어요. 러시아 대전차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력도 중요했고 폴란드 평원에서의 고속 기동성도 필수였습니다. PGG 포즈난 공장에서 생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현대로템과 PGG 간의 기술 파트너십 협정이 체결됐어요. 2026년부터 본격적인 현지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폴란드 청년들이 직접 전차를 만들게 되는 거였죠.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동유럽 방산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같은 주변국들도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된 K2를 이들 국가에 재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죠. 한국 기술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공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에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략 거점이 될 거예요.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 교두보가 마련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계약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어요. 언론에서 K2 전차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직적으로 계획된 것처럼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비판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전차는 방어력이 약하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다. 측면 장갑이 얇아서 위험하다라는 기사들이 연일 터져나왔죠. 심지어 한국 전차는 조립품에 불과하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테스트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어요. 언론 보도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는 언급되지 않았고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비판만 반복됐어요. K2가 노르웨이에서 레오파르트를 이긴 사실이나 나토 테스트에서 최고 성능을 기록한 것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점은 보도 시점이었어요. 하필 계약 협상이 거의 마무리될 때 이런 기사들이 나온 거죠.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도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K2 도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정치권에서도 K2 도입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K2의 안전성을 문제 삼았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는 주장이었죠.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언론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선정적인 기사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은 복잡한 기술적 내용보다는 간단 명료한 헤드라인에 더 반응했죠. 한국 전차 위험하다는 제목이 나토 테스트 1이라는 사실보다 더 강한 인상을 준 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허위 정보들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각 기사의 작성자, 인용된 소스, 그리고 보도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며칠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허위 정보의 상당 부분이 중국 로비 회사에서 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K2 도입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벌이고 있었어요. 가짜 전문가 의견을 만들어내고 왜곡된 데이터를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작업까지 벌였죠. 중국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을 막고 자국의 방산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어요. 중국도 VT사 전차 같은 수출용 무기를 적극 마케팅하고 있었거든요. K2의 성공이 중국 방산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비 회사들은 교묘하게 흔적을 감췄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분석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치밀하게 분석했죠. 결국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발표했어요. 노르웨이와 폴란드 실전 테스트 결과, 나토 평가 보고서,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K2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데이터들을 제시했습니다. 허위 정보의 출처와 배후까지 명확하게 밝혀냈어요. 중국 로비 회사의 조직적 개입, 가짜 전문가 네트워크,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라워했죠. 이렇게 치밀한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며칠 후 언론에서 정정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정보의 출처가 밝혀지면서 K2에 대한 여론이 점차 호전됐어요. 정치권에서도 성급한 판단이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저의 정의감과 냉철한 분석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의 힘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도 진실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보전의 위험성도 깨달았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총과 탱크만큼 정보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죠. 드디어 2025년 7월 2일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K2 전차 2차 계약 체결식이 바르샤바 국방부 청사에서 성대하게 열렸어요. 폴란드와 한국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중요한 행사였죠. 저도 태스크포스 일원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목격했어요.
개별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9조억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형 방산 수출이기도 했죠. 계약 내용은 정말 포괄적이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중에서 117대는 한국 현대로템에서 생산해서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PGG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어요. 또한 폴란드 맞춤형 K2PL 개발도 포함됐죠.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지 생산 비율이 특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는 폴란드 정부의 정책에 맞춘 것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의미는 기술 이전과 현지화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였죠. 이는 향후 추가 계약이나 주변국 수출에도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저는 계약서 서명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생과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처음 K2를 테스트했을 때의 감동, 아버지와의 갈등, 허위 정보와의 싸움까지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술로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한국 기술이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개발한 전차가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토 회원국에 대량 수출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한국 방산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행사장 뒤편에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어요.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서서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런 행사에 참석하실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아버지께 다가갔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바야, 내가 옳았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뛰어날 줄 정말 몰랐구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인정이 느껴졌어요. 그동안의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다음 말씀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이 늙은이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기술에는 국적이 없어. 좋은 기술이 좋은 거지. 세대를 넘어선 화해의 순간이었죠. 독일 무기 신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전차는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것은 그 도구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기술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버지의 철학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죠. 무기 자체보다는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K2의 성능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설명해드렸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과 노하우,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의지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아버지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를 통한 승무원 안전 확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적 오류 방지, 그리고 효율적인 정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사람을 우선시하는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게 진짜 기술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언론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허위 정보 파동이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K2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고 폴란드도 실용적인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죠.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 성공 사례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K2 폴란드 수출 성공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마치 도미노 효과처럼 다른 나라들에서도 K2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노르웨이에서는 K2노 도입을 공식 확정했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무려 250대 이상의 전차 도입 계획을 발표했죠. 슬로바키아도 K2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체코에서도 관심을 보였지만 독일과의 관계 때문에 레오파르트 2AA7 플러스를 선택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K2 열풍이 유럽 전체에 불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의 성능이 실전에서 입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에서 필요한 전차의 조건들이 명확해졌죠. 빠른 기동성, 정확한 사격, 그리고 효율적인 정비 시스템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K2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저는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나토 무기개발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 기술과 유럽의 실전 경험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됐어요.
동료들이 승진을 축하해줬고 한국 기술자들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새로운 업무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한국의 K3 전차 개발에도 폴란드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양국의 기술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죠.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말 슬로바키아 실드 2025 훈련에 폴란드 K2 부대가 참가했습니다. 동유럽 합동훈련에서 K2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순간이었어요. 검은 표범들이 슬로바키아 평원을 질주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각국 군사 관계자들이 K2의 성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훈련 후 K2 1개 대대 분량이 그대로 슬로바키아에 배치될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이는 폴란드가 자국에서 생산된 K2PL을 주변국에 판매하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실제로 폴란드는 동유럽 K2 허브 역할을 하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과 유럽의 실전 감각이 만나면 세계가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K2 성공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섰어요. 세계 방산 트렌드를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된 거였죠. 가성비와 빠른 납기, 그리고 현지화까지 결합된 혁신적인 접근법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유럽 방산 업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한국이 제공한 거였어요. 이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K2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수렘 파피키안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K2 성능을 검토했어요. 아제르바이잔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강력한 전차가 필요했던 아르메니아로서는 K2가 매력적인 선택지였죠. 페루에서도 현대로템과 육군 조병창이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2의 남미 진출 가능성까지 열린 거였어요. 안데스 산맥의 고산지대에서 운용하기에 K2의 뛰어난 기동성이 적합하다는 평가였죠. 한국 전차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PL이 유럽 전체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K2를 도입하면 폴란드에서 생산된 부품과 완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대로템과 PGG가 체결한 파트너십이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산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였죠. 과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을 세계에 수출하는 단계에 이른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K2 이야기를 정말 자랑스럽게 하십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우리 에바가 한국 전차 도입에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신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기술은 국적이 없다. 좋은 기술이 평화를 지키는 거야. 이제 아버지도 K2의 철학을 이해하고 계세요. 단순히 강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대를 넘어선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바르샤바 연구소에서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K2 도입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기술 개발까지 함께하고 있죠. 양국 기술자들의 협력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K2 기반의 군안전차, 교량전차, 공병전차 등 다양한 파생형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차세대 전차 기술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죠. 한국의 K3 전차 개발에 폴란드의 실전 경험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모습을 매일 목격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보람차죠. 언어는 달라도 기술에 대한 열정은 같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K2 흑표는 결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성과 기술이 만난 종합적인 감동이었어요.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철학이 담긴 기술이었죠. 승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 철학,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인적 오류 방지, 자동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까지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강조했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사람이 다치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이런 철학이 K2의 모든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폴란드 동부 칼리닝그라드 근처에서 K2들이 매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표범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달리고 있어요. 브라니에보 기지에 주둔한 제16기계화 사단의 K2들이 밤낮 없이 훈련에 임하고 있죠.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최전방에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기술로 역사를 바꾼 순간의 증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말이에요. 작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덕분에 이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런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K2 수출 성공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두 나라 사이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폴란드의 실전 경험이 결합되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였죠. 앞으로도 K2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K2 수출 대상국이 12개 나라로 늘어났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검은 표범의 위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보람차요. 강한 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킨다는 철학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K2가 배치된 나라들이 더욱 안전해지고 그 덕분에 지역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의 필요성,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까지. 이 모든 교훈이 K2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얻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도 바르샤바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면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K2 흑표는 그 상징이었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